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제가 한 20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기다리셨으면요,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려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네요. 거의 20일 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이 시장에.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월세 거래 암시장이 커진다. 암시장. 전월세 거래 암시장이 커진다. 암시장이라는 건 보통 어떤 거예요?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억제할 때 불법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암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암시장이 전월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제가, 지금 공포의 4년이 시작되었다. 임차인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공포의 4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2달 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2달 전에.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14만 뷰 이상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영상입니다. 만약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2달 전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5억짜리 전세가 조만간 8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화가 나셨는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펜으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현재 전세가 5억인데 시세가 8억으로 올라간다면 과연 전세가 나갈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5억짜리 전세가 8억이 되고 8억짜리 전세는 11억, 12억이 될 것이다.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2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댓글에 이런 얘기를 다셨어요. 현재 전세가 5억인데 과연 네 말대로 8억이 나갈 거냐? 혹 1억을 더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미리 불안감을 조성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주제가 넘는다. 물론 제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 이때도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글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서로 틀리게 들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들리셨나 봐요. 그리고 제 얘기가 주제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마음 씀씀이도 언행도 이쁘게 해야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이 말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음 씀씀이를 좀 이쁘게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더 마음 씀씀이도 이쁘게 하고 언행도 이쁘게 해서 좀 더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5억 하는 전세가요, 조만간 8억으로 갈 것이다. 임대차 3법과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야, 5억짜리 전세가 어떻게 8억이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불과 2달 전에 제가 올린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상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불가능의 도전, 전세 구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전세 구하는 거를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좀 표현으로 좀 대신할 것 같습니다.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일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게 좀 웃을 일은 아니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를 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어쨌거나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전세 구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대단지 아파트 전세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아파트가 무려 3,226세대인데요. 전세 매물 없고요. 인천 남동구 만수동 휴먼시아 1단지도 없습니다. 울산 북구, 전국적인 내용이죠. 울산 북구 매곡동 월드 메리디앙 시티도 2,600세대나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 3천 세대 되는 것들만 뽑았나 봐요, 뉴스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흉동, 용흥동이죠. 우방타운도 없고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리버파크 자에도 지금 전세가 없고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 한일타운 5282세대 중에서 전세 2개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중앙일보 기사를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천 남동구 9월동 9월 히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든 1단지 거의 4,976세대입니다. 거의 5,000세대 육박하는데 전세 5개 있고요. 회밀리타운은 지금 4,494세대인데 전세 4개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역시 4,000세대가 넘는데 3개 있고요. 뭐 충남 아산 삼성 트라펠리스도 3,900세대 4,000세대 육박하는데 전세가 1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데보다 전세 물량이 좀 더 많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고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땐 전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2달 전에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아예 씨가 말랐다. 그런데 이게 서울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울을 지나서 수도권을 거쳐서 경기도로 거쳐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금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도 전세는 거의 이제 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요. 전세 물량이 없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합니다. 뭘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 5% 이상 못 올리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포의 4년이 시작됐다. 라는 영상에서 뭐 말씀드렸던 거 그거잖아요. 지금 4년 동안 지금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행복할 거다. 언제 거죠? 딱 4년 동안 행복할 거다.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왜 공포의 4년이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짧게 4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10년이 갈지 15년이 갈지 혹은 7, 8년이 갈지 일단 4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저는 4년에서 10년간은 앞으로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월세도 지금 뭐 없어서 난리인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과도기적인 시장이다. 그죠? 뭐 거쳐가야 될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도 이걸 예견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쳐가야 되는 시장이라면 정부도 과연 이걸 예견했나? 그러면 전세가 이렇게 씨가 마르고 폭등할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과연 그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표준화? 전세가율 표준화?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표준화 시켜버리면? 그죠? 지금 오늘 제목은 전월세 암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가 되면 암시장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이 암시장이 더 커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횡당 푸르지오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아파트는요, 그냥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제가 캡처해 본 겁니다. 지금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457세대네요. 그죠? 서울숲 횡당 푸르지오가 201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 24평 전세를 클릭해 보니까요.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화면에 안 나와 있지만 25평도 있습니다. 25평. 25평은 전세가 몇 개 있냐? 지금 0개 있습니다. 0개.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요. 24평이 하나 있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지금 107동 24평 지금 전세가 7억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3층입니다. 보면 얘가 지금 오늘 11월 3일이죠. 확인된 매물이. 근데 2020년 10월 23일이니까 불과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일주일이 좀 지났을 때 전세 계약이 얼마에 되냐? 5억 6천에 전세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일 만에 전세 가격이 무려 1억 4천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10일 만에.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2019년 7월 달에 7월 20일 날 전세가 5억에 계약됐고요. 뭐 4억 4천짜리도 있고 5억 1천짜리도 있고 쭉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19년 7월 달에 5억이었던 전세입니다. 평균 가격을 치고 2020년 10월이니까 그러니까 1년하고 3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전세 가격은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전세 가격은 5천에서 7천 정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죠. 5억 했다가 뭐 4억 8천 했다가 5억 했다가 5억 1천 했다가 2020년 6월 달이죠. 올해 6월 달에 5억 5천 갔다가 올 7월 달에면 5억 5천 갔다가 또 5억 5천 5억짜리도 있었다가 5억 6천짜리도 있었다가 8월 달에 5억 2천이었다가 뭐 향동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죠. 2천 그러다가 다시 5억 6천. 근데 10일 만에 지금 1억 4천이 뛴 7억의 전세 나와 있는데 매물은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평 전세는 아예 없다. 자, 이 친구 매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올 초에
8억 4천입니다. 8억 4천 매매 가격이. 근데 뭐 9억 7천, 9억 2천, 9억 3천 그냥 2월부터 7월까지는 무난하게 쭉 올라오다가 8월 달에 10억 4,800짜리 31일 날 13층이 하나가 거래가 되고요. 그죠? 8월 달에 그런 8, 90, 11일입니다. 그러니까 8, 90, 2월 2개월 만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는 한 11억 정도 갑니다. 11억 정도. 자, 지금 뭐 전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하락을 주구장창 외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는 이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규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규제를 하고 뭐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공시지가 인상률을 뭐 90%에 육박하게 한다고 하고 정부의 계약 개시 청구권이라든가 임대차 상한권으로 인해서 갭 투자 못하게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세 가격은 지금 10일 만에 1억 4천이 오르고 저는 이 7억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7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조만간 8자로 갈 거고요. 다시 9자로 갈 거고 전세 가격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바뀔 겁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달 전에 올렸다 그랬어요. 공포의 4년 임차인들. 근데 그게 지금 저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는데 모두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객시 청구권으로 계약 전세 4년을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앞으로 들어갈 집. 그러니까 전세가 4년 동안 씨가 말랐죠. 근데 우리 이걸 어디서 먼저 경험을 했었죠? 임대사업자 등록.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수십만 채가 집이 4년 10년씩 묶이다 보니까 거래할 집이 없어. 거래할 집이 없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물량이 묶여버리고 기존 주택들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요. 매수자는 들어오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물량이라도 풀어줘야지 되는데 양도소득 중과라든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물량이 또 시장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대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4년과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4년이 과연 무엇이 틀릴까요? 물건을 묶어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이 씨가 말라버린 것은 이건 일시적인 문제도 과도기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예견된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세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럼 전세 물량 서울에서 뭐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을까 모르 싶습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다 보면 역시 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한 채가 나오는 신고가는 시세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어제 뉴스네요. 어제 뉴스 보면 음마아파트 빵 잠실주공 하나 서울아파트 거래 절벽. 그럼 희한하죠? 서울아파트 음마아파트 빵과 잠실주공 빵. 뭐 여기는 당연히 거래가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강남권에 거래가 뭐 실종됐네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어떡하죠? 실거주자 아니면 주택구입 못 하잖아요. 그죠? 실거주자도 또 공무원들이 워낙 깐깐하게 요즘 검사한대잖아요. 당신 진짜 이 집에서 살 거냐 뭐 할 거냐 별의별 거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3인 가족이 40평대 아파트를 왜 사냐고 공무원이 물어봤다고 참 어이가 없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어쨌거나 지금 뭐 음마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 거래 절벽, 서울 아파트가 아니죠. 어민이 말하면 강남 아파트는 거래가 절벽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비강남 아파트, 강남 떨어지고 외곽 신고가, 혼조세. 그러니까 이분법이죠. 지금 뭐 강남은 지금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을 제외한 지역, 강남 제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특히 실거주자들이 이제 거주하는 집들, 실거주를 매매로 할 수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귀하디 귀한 진짜 집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부르는 게 가격이고 연일 호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량을. 뭐 10월 아파트 거래량 추이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거래량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누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막 지금 과거처럼 1년 전처럼 혹은 2년 전처럼 막 사들이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갈아타기 수요나 내 집 마련 수요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거래량이 더 많이 빠질 거고요. 내후년은 거래량이 더 많이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거래량이 빠진다고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건이 거래돼서 2, 30건의 신고가가 나왔다면 지금은 한두 건이 거래돼서 이 한두 건 거래되는 게 신고가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고가. 이 신고가는 그대로 뭐가 돼요? 시세가 되는 거예요. 시세가. 이 신고가는 그대로 시세가 된다. 시세가 된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 암시장이 커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폭 5년 만에 최대치라는 겁니다. 뭐 60몇 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대죠. 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웃돈 요구하고 있다. 웃돈. 이 웃돈이라는 게 뭐예요? 암거래라는 거예요. 암거래. 그죠? 암거래. 암거래가 성행되고 있다. 전세 시장에 무슨 암거래가 성행되는가 싶은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천만 원에 대한 위로금, 이 위로금의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홍남기 부총리죠. 그죠?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되는데 못 파니까 임차인에게 위로금을 주면서까지 이제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위로금은 과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위로금은. 자, 과도한 규제에 이면 계약이 소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전월세 시장 거래에서 암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쭉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암 시장이라고 써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상품이 정상 가격보다 비싸거나 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성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전월세 시장이 암시장으로 거래된다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의 전월세 시장이 지금 음성적인 시장이라는 건가요? 그죠? 자, 넓은 의미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키며 뭐 블랙마켓이라고도 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기타 여러 원인으로 물자가 크게 뭐할 때 부족할 때 특정 물자의 생산 판매 가격이 그죠? 국가가 통제를 하게 되면 흔히 금지 품목으로 판매되고 통제 물자가 공정가격을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공정가격을 넘어선 가격 그죠?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가 행해지는 비합법적인 시장이 좁은 의미의 암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자가 크게 부족하죠. 어떤 물자가 부족하죠? 전세 물자가 부족하죠. 지금 전세가 부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세라고는 표현했지만 주택이 부족합니다. 주택이. 특히 서울 및 주요 대도시는 주택이 부족하죠. 특정 물자의 생산 판매 가격이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죠. 우린 지금 국가를 통제하다 보니까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통제 물자가 공정 가격을 넘어섰죠. 5억짜리 전세가 지금 7, 8억 가버리니까 그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가 행해지는 비합리적인 시장의 좁은 의미의 암시장이고요. 미국에서 쓰기 시작한 속어로 한국에서는 50년대 들어와서 미국 화폐를 사고 파는 암달러 시장, 그리고 미국, 일본 제품 등 각종 외제 상품을 사고 파는 암 거래가 성해지면서 암시장이 극성을 부렸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암시장에 1970년대에 어마어마한 암시장이 이제 성행을 했죠. 왜 그러냐면 미국 1970년대가 미국의 상당히 경제 부흥기잖아요. 근데 이 생활필수품이죠. 생활필수품. 물자는 그러니까 물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했어요. 생필품을 못하게 하고 자국에 있는 걸로만 소비를 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뭘 했어요. 그때도 전쟁 뭐 천재지변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미국이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량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 시장에 제한된 공급 물량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을 나눠 써야지 되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100원짜리가 1000원씩에 거래되는 그런 기현상이 미국에서도 1970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월세 시장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쭉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지는 전월세 암시장. 집주인이 이면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증액 상한선이 5% 이상 올리는 금액은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전세를 쓰는데 1억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5%니까 1억 500에 계약을 계약서는 쓰고 원래는 이거를 1억 3천에
이면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억 500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임차인에서 여기서 이 3천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이면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증액이 5%인 이상 올려주는 금액은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약속하고요. 국내 일부 부동산 거래가 웃돈을 주거나 거래를 하는 암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시장. 그러니까 이런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이 판을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말 신기하죠. 이 경제라는 게 이 경제라는 게 이 시장 경제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죠?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런 암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등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암거래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죠? 29일 전세 수요가 높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는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 하겠다고 했으니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면계약서를, 그러면 나는 실거주 할 건데 너 나가. 그러니까 당신 나가세요. 임차인한테 나가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딜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실거주 안 할 테니까 야, 나 5% 올려갖고는 성이 안 차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1억인데 시장에서 보니까 1억 7천이래. 너 1억 7천으로 다시 계약서 쓸래? 아니면 좀 깎아서 1억 5천에 당시 써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5%가 넘는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개시 청구권을 써서 A씨는 계약서에는 계약개시 청구권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계약서는 계약개시 청구권을 사용한 5%짜리 계약서를 쓰고 이면계약서를 몇천만 원 더 올려 주는 진짜 계약서를 별도로 쓴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번 전세 계약 시 계약갱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집주인이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어쩌고 저쩌고는 이 같은 이면계약은 불법 명확한 뭐예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해질수록 암시장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야? 불법인 걸 알아. 우리는 다 불법인 거 알아요. 뭐 집주인 A든 임차인 B든 간에 다 불법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집주인만 하냐? 임차인도 이런 불법 행위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이면계약은 명확한 불법 행위인데 이런 규제가 강해질수록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암시장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뭐 전세를 걱정할 건 아니지만 국민으로 한산을 오면서 전월세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주인도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멀쩡한 화장실 변기를 떼어난 다음 세입자에게 변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옵션비를 따로 내라. 그러면 변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요구해 실제 변기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들여야겠다. 이거는 제가 뭐 예고한 바고요. 저희 뭐 직원들이랑 미팅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임대차법 이제 확정되는 날. 야, 앞으로 집주인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전세 주려면 어떻게 했냐면 전세를 저희가 이제 그 집주인이 내놓으려면 뭐 도배도 해놓고 장파도 갈아주고 뭐 부동산에서 쭉 전화 와요. 저도 뭐 그런 전화 몇 번 받아봤으니까. 아유, 화장실에 뭘 고쳐달래요? 아니면 이번에 싱크대가 너무 오래돼서요. 싱크대를 새로 갈지 않으면 임차인을 시세대로 놓기 힘들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뭐 옵션도 집어넣고 뭐 수리도 하고 이래서 전세 놓으시는 집주인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다 누구 몫이야? 임차인 몫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가 한 15년 됐는데 싱크대가 15년째 돼 있어. 그럼 부동산에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새 놓을 때요. 싱크대를 좀 싹 다 한샘 걸로 갈아줄 수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저는 새를 놓게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뭐 굳이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어제 화장실이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돼서 화장실 리뉴얼 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저는 새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암시장이란 얘기도 나오고 전월세에 대해, 특히 전셋집에 대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우량 물권을 갖고 있는 우량 지역에 있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집에 대한 프리미엄, 임차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자, 이와 반대로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죠. 임차인들이 주도하는 암거래 시장도 존재하죠. 임차인들이 뭐예요? 특히 이제 이 임대차법 실시 이후 생겨난 임차인 우위 시장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명 계약을 하는 것도 불법일 것 같고, 글쎄요, 뭐 싱크대를 고쳐주고 변기를 고쳐달라는 것도 이게 법적으로 불법인가? 그건 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집주인 B씨는 우리 집 세입자가 처음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요구한 위로금은 2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최근에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야, 돈 1000만 원 벌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부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2개월 적금을 부으면 1200만 원이 되고, 한 달에 50만 원씩, 그죠? 20개월을 부어야지 10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부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100만 원씩을 부을 수 있는 사람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을 이 계약갱신 청구권 하나로 그냥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차인도.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전체가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냥 시장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게 하면, 물론 이제 정부의 의도는 알겠어요. 임차인의 편안한 주거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임대차를 뭐 4년, 6년, 10년 살게 하겠다. 이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신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새로 갈아탈 사람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시장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막아. 그죠? 임대료 상한을 막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죠? 뭐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해서라도 뭐 유지보수를 안 해주면서 질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의 질을 계속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칠 거 안 고치고 비가 새면 새는 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다 뭐예요?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여지들이라는 거죠. 여지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임대차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그냥 정리해보는 겁니다. 뭐 집주인 요구입니다. 이명계약 아까 얘기했죠. 표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해서 또 다른 계약서로 그 이상의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세보증금 5%까지만 인상하는 기존 계약서를 쓰고 이명계약서로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할인금 깔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이 일부를 떼어내는 거죠.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서 할인금 규모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계약을 하면서 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원래 1억에 들어왔으면 1억을 돌려줘야지 되는데 그중에 3천을 빼고 뭐 7천만 원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월세가 되는 거죠. 월세가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이명계약, 깔세, 뭐 할인금 뭐 이런 단어도 저도 뭐 이명계약은 옛날부터 뭐 부동산에서 뭐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것이고, 할인금이라는 단어는 신종호인 것 같아요. 관람료도 신종호인 것 같아요. 그죠? 전세 구하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받은데,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또 참 집주인이 부동산에다가 집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 보러 오는 임차인은 예상 임차인이죠.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보려면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내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주인이. 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시장이 왜곡되고 물량이 없고 진짜 부르는 게 가격이고, 아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전세 구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 수리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이 전셋집에 주택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뭐 계약을 맺는 거죠. 이런 게 말씀드린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화장실을 풀옵션으로 바꿔야지 되는데 뭐 비대고 비대고 뭐 욕조고 다 타일이고 싹 다 뜯어서 새로 고쳐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 제가 세놓을게요.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세입자의 요구입니다. 이번엔 세입자의 요구. 아까 얘기하는 위로금이죠. 계약갱신을 안 쓸 때 집주인에게 위로금을, 내가 계약갱신 안 쓸 테니까 이사비용이랑 복비랑 플러스로 한 1000만 원 더 내놓으세요. 그럼 내가 나가줄 테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뭐 이사비 요구는 뭐 비일비재한 거.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사비 요구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촉진비라는 내용은 또 처음 들었어요. 촉진비, 급행료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진짜로 있나 싶기는 해요. 급히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업자에게 찔러주는 돈을 촉진비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지금 뭐 이면계약, 할인금, 깔세, 관람료, 주택수리비용, 위로금, 이사비, 촉진비 이런 내용들이 이런 비용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8월 이전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됐었던 비용들이고요. 상상도 못했었던 비용들입니다. 근데 2020년 8월 이후 임대차 3법이 발효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과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발생을 하는 거죠. 생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나름대로 정말 쓸데없는 필요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2020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암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암시장. 개탄을 누르시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저 역시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뿐만 아니라요. 전월세 시장도 빨리 하루속히 안정화됐으면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생각한 것과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들 의도와는 정반대로 서로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아사르 린드베크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전월세에 대한 이 문제를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4번째 대책을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4번째 대책 어떤 게 나올 건지는 뭐 뻔하죠. 표준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표준 임대료가 나오면 과연 지금 같은 이런 얘기했던 암시장이 과연 잡힐까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루속히 빨리 주택 공급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과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확신을 좀 국민들한테 줘야지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이 설령 늦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거래라도 될 수 있게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이 정말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정말 안타까운 임대차 시장이고요.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임대차 시장이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는 지나서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인 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